안녕하세요. 오늘의 종목 생각 시간, 넷플릭스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기업을 제가 최근에 기업 분석을 하면서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그 계기가 된 거는 파트너인 영화 감독인과 이제 영화와 드라마 제작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넷플릭스에 관한 이야기를 한 4년 전부터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제작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제작사의 의도를 그리고 선정하는 담당자의 어떤 의견을 회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준다라는 그런 획기적인 또 국내 어떤 제작 회사나 투자 회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획기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넷플릭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면서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에 다시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또 이 넷플릭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었고요. 넷플릭스를 공부하면서 넷플릭스의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지은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보면서 넷플릭스의 어떤 기업 문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기업만을 보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넷플릭스의 어떤 혁신성은 리더보다는 실무자가 다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였었고요. 실무자에게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하면서 직원들이 의사결정 근육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가 굉장히 놀라웠고요. 또 예산 집행도 당연히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게 그런 자율성을 부여를 했고요. 출장비나 휴가 사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 없음이라는 내용이 아마 그런 제한이 없다라는 것일 수 있는데요. 직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출장이나 휴가도 직원들이 알아서 갈 수 있게, 팀 간의 어떤 팀 내에서 조율만 하면은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이런 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직원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높은 책임감과 판단력이 전제가 됐었고요.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직원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뽑으려고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제공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연봉 협상을 할 때도 직원들이 어떤 성과급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무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성과급 자체를 연봉에 합산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보너스를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장기적인 회사의 목표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경영할 수 있는 회사가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교하기에 불가한 그런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어쨌든 직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아마도 의사결정을 아까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죠. 저 위로 올라가서 상급자한테 보고해서 의사결정 받고 또 보고하고 계속 올라가면서 상위에서 결정이 최종적으로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세상이 그렇게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담당자가 파악했을 때 이거는 이 변화의 중심에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하면 직원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상위의 책임자들은 어떤 지시를 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회사 직원들의 그런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위계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판단과 또 추가적으로 하자면은 빅데이터나 AI 그런 객관적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휴가를 포함해서 내가 휴가를 가는 것도 그렇고 비용을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 회사에서는 북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극성의 가치에 집중을 해가지고 회사의 어떤
저 높은 비전이나 목표겠죠. 그런 북극성에 가장 부합하는 행동을 해라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맞춰간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들은 지시보다는 어떤 맥락 중심의 소통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이던스만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지만 판단은 당신이 하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실무자들의 판단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좋아하는 거는 이제 좀 자유로운 사고를 갖고 계신 예술가들이라든지 엔지니어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그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넷플릭스를 가려고 한다고 하네요. 뭐 넷플릭스는 이런 그 인재들이 모이고 이런 문화를 갖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혁신적으로 그 발전해 왔기 때문에 초기에 시작할 때는 뭐 굉장히 작은 회사였죠. 넷플릭스가 처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판매 회사의 어떤 대항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작은 우편 판매로 그 DVD를 우편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혁신적으로 구독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그 연체료를 걱정하지 않게 하는 고객 중심의 어떤 이런 사고를 하면서 성장을 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여러 OTT 회사들이나 뭐 이런 디즈니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었고요.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작게 출발했던 회사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 문화와 어떤 혁신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계속했고요. 과감하게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도전을 했고 이런 걸 통해서 그 구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크게 어필을 하면서 구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OTT에서도 최강자 역할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미 제 생각에는 OTT에서는 뭐 유료 구독자가 3억 명이라 독보적이죠. 그리고 컨텐츠 숫자나 흥행한 컨텐츠 숫자들도 굉장히 방대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이제 OTT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뭐 OTT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많은 컨텐츠와 이 많은 혁신적인 서비스 그리고 심지어 네트워킹 쪽에서도 스트리밍 되는 그 부분에서도 월등한 격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격차들까지 다 합쳐서 넷플릭스를 따라가려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인재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뭐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OTT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넷플릭스도 그 인터넷 기반의 어떤 스트리밍을 하는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드라마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인터넷상에서 어느 플랫폼이든 어느 곳에 머무르게 하는 그 시간을 뺏어가는 그런 것이 경쟁자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디즈니나 뭐 애플 TV라든지 또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쏟아내고 넷플릭스만큼 구독자를 증가시키고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계속 한다면 넷플릭스의 시간을 뺏어갈 수 있겠죠. 넷플릭스의 고객들이 머무는 시간을 뺏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이런 OTT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쇼츠, 뭐 우리가 짤이라고 얘기하죠. 쇼폼, 쇼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잠재적 경쟁자는 왜냐면 짧고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젊은이들이 많이 봐요. 저도 사실은 한때 많이 봤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것을 계속 보지는 않죠. 보고 나면 한 시간 반 이상 보고 나면 너무 허무하죠. 재미는 있었는데 진짜 킬링 타임이었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약간 좀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낸 거가 좀 후회가 되고 뭐 이런 그 공허함이 남기 때문에 깊이 없는 이제 콘텐츠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성에는 쇼츠가 계속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하더라도 넷플릭스에서도 그거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미래의 경쟁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를 보는 시간을 뺏어가는 그런 경쟁자가 미래의 경쟁자인데, 뭐 유튜브 당연히 엄청난 경쟁자죠. 무료 동영상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게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게임하면서 영화를 못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소셜미디어, SNS 같은 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영화 볼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시간을 얼마나 점유하는가를 기준으로 이제 경쟁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미래의 그 경쟁자는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메타버스 안에서 뭐 의료, 교육, 또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여가, 쇼핑, 금융, 뭐 여러 가지, 거의 뭐 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걸 그 가상 공간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많은 시간을 아마 사람들이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이거는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그 코로나 때 잠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마냥 먼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가 줄고 AI가 뜨면서 사실 메타버스 투자에 대한 기대가 줄기는 했고, 지금 언제 이 메타버스가 올지는 사실 기대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AI가 이 메타버스 시대를 저는 당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 AI도 그런 인간처럼 활동하고 싶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을 거 아닐까, 이렇게 상상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 있으면 AI도 본인이 사람처럼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I가 이 시대를 상당히 끌어당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타버스 시대가 언젠가 오더라도 아주 먼 이야기이기는 하죠. 초장기적인 일이긴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냐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직 문화가 있고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도 충분히 대비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VFX하고 게임 회사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컨텐츠 IP도 많이 확보를 했고, 인터랙티브 컨텐츠 실험도 하고 확장 가능한 세계관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근거들로 볼 때 메타버스 시대는 넷플릭스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추천 알고리즘의 원조이기도 하고, 또 AI 콘텐츠로 많은 걸 기획하고 있고 AI를 활용해서 제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AI 기반의 어떤 유통도 지금 하고 있고, 기술에 앞서 있고, 사람을 중심을 둔 이런 기술 활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AI 시대에도 넷플릭스는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AI가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뭐 그 영화를 우리가 그냥 마냥 볼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면 넷플릭스도 AI로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도 선도를 하고 있고, 어떤 미래 성장성에서는 의심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초장기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2025년에 성장 전말에는 연말에 이제 구독자가 급증했던 것들, 2025년 상반기 실적은 계속해서 상승할 거고, 2025년에 하반기에는 오징어 게임 3 등 이제 대형 콘텐츠들이 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계속 본격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예기치 못한 혼란의 결과로 불황이나 경기 침체가 도래한다 해도 힘든 시기를 잊기 위해서 안식독으로 이제 저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들, 넷플릭스가 방어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초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단기적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넷플릭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넷플릭스를 이렇게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만 더 젊고 어리고 하면 넷플릭스라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싶다. 정말 이렇게 다니고 싶은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 심리적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다녔던 회사인데 여기 다니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고 이 회사 자사 주식을 샀는데 일시적으로 주가를 하더라도 나는 회사에서 기대하는 게 있고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가 심리적 보호력이 강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혁신과 변화에 적응할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감 속에서 이런 것을 적립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월 구독료를 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기에 매월 주식도 한번 사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구독료 이상의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거의 넷플릭스는 그냥 공짜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익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미래 성장 잠재력도 굉장히 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고 최고의 인재들로 있고 압도적인 콘텐츠와 어떤 기술,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존재감, 어떻게 보면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황에도 견디고 안정적이고 또 아주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도 성장하고 있고 초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니고 싶은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 굉장히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요. 사람의 시간을 사로잡을 줄 아는 이런 회사가 승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넷플릭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 저의 이런 넷플릭스에 관한 생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